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TMF 14번째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역시 4명이서 함께 해볼 텐데요. 약간의 멤버 구성에 변화가 있습니다. 늘 함께하는 서호정 기자, 송영주 해설위원 그리고 김정용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예. 월드컵 때 미국으로 도망갔던 정다호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정다호가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 간 저희가 겁니까 걔는? 어디 갔어요? 확실해? 헬스클럽 간 거 아니야? 아마 지방에- 이 시기면은 무슨 지방에서 열리는 배구 대회 이런 거. 아니면 진천에 있는 그 선수촌. 모르죠. 지방에 뭐 잘 먹는 엽기가 어디 있다더라. 그거 들러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아시안 게임 앞두고 있으니까. 진천 그러네. 선수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여름에 열리는 배구 대회 취재로. 아니 요즘 선수촌 취재 출장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축구만 하니까는 실감을 못 하는데 주변에 종합하시는 분들이나 방송하시는 분들은 선수촌 엄청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안 게임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여튼 그래서 이제 정다호의 빈자리를 김정용 기자가 오늘 또 채워주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TMF 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보신 적 있어요? 예, 원래도 뭐 여러 번 진짜 많이 봤다는 말은 못하지만 솔직해. 종종 봤다. 그리고 오기 전에 공부하느라 어떻게 하는 건지 봐야 되니까 또 조금 봤다. 너의 한 줄 평을 내가 예상해 볼까? 개노잼이다. 끝나고 나서 내 기준에서 개노잼이다. 이런 이제 아닌데 아주면 안 할 건데. 자, 여튼 정다원은 없고 김정용은 있지만은 저희가 항상 하던 거 해야죠. 할 건 또 하고 넘어가야지. 댓글 뽑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이렇게 또 선물을 준비를 해놨는데 정다화가 남기고 간 정답은 있다와 측면 대결을 펼쳤던 이가윤과 지세대 이 두 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팀 K리그 머플러 그리고 이거는 홈리스 월드컵 유니폼입니다. 이렇게 와우.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각자 한 명씩 뽑을 텐데 서호정 기자부터 한번 뽑아볼까? 네, 저는 이제 소은의 공공님께서 예. 올리셨는데 두보의 한생인 줄 알았습니다. 이 미친 삼행시. 송종국, 영표영, 주맨. 송영주. 네, 긴 말이 필요 없다. 네 완벽합니다. 예. 이야, 네. 나 미치겠다. 마지막에 약간 주맨, 주민규 좀 더 갔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야, 이 대단하네요. 자, 네. 뭘 주시겠습니까? 넷 중에서. 이강인과 Z 세대. 예, G세대. 요거 드리겠습니다. 소은의 공공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는 정다호 기자가 지금 출장 갔잖아요. 예. 그래서 정다호 기자를 뽑아봤습니다. 정열적인 건빠이 전사들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 워리어처럼 강인하게 뛰어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 까부즈아 좀 살려봐라. 예. 얼티밋 워리어야? 포항이 한번 힘내보라고. 네, 지난 주말 힘좀 경기를 내십시오. 생각하면은 예, 좀 힘좀 내세요. 새겨 들어야 될 얘기가 예, 아닌가 워리어가 싶네요. 아니라 지금 그냥 동네 그건 것 같습니다. 여튼 동네 뭔데? 뭘 주시겠습니까? 이강인과 Z세대 주겠습니다. 예. 네, 정다호 정다호가 기자 남긴 유산. 네. 유산? 예. 안 돌아가셨습니다. 자, 정다호의 김정용 자산. 기자의 댓글입니다. 예, 저는 이제 송영주로 삼행시를 해주신 길근 정님께 드려볼까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송펠레 형님 제발 광주 승 좀 예측해 주세요. 영영 승삼과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주식도 3전 한익 올라간다 예측해 주세요. 네, 근데 미안한데 제 영향력이 안 미치는 영역이 있어요. 주식하세요? 주식 제 와이프가 하고요. 저는 네.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한 번 했다가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와이프는 시야가 좀 다르더라고요. 뭐 레깅스 회사 이런 데다가 룰루레몬? 하고, 네, 룰루레몬요? 네, 그래가지고 은근히 올라가지고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룰루레몬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마이클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활에 쓰는 것들을 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요. 예, 괜찮네. 그것도. 네. 예. 근데 재미난 건 우리 와이프는 돈을 뺄 줄 모릅니다. 넣을 줄 넣어놨어요? 알아요. 네. 매도를 못 올랐죠, 하신다. 어쨌거나. 네, 오르고 있으니까. 올랐을 됐어. 예. 그것이 바로 전원주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 평단 2만. 팔줄 몰라서 그냥 간다 쭉 간다. 그러니까. 넣고 7,000, 잊어버리는 8,000. 걸 넘어서 넣고 뺄 줄을 모르는 거야. 아예 몰라. 수익률 1000%를 향해 간다. 가끔씩 한 2달 뒤쯤에 그건 어떻게 됐어? 잠깐만 지금 알아볼게. 어머 얼마 조금 올랐어? 막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이게 돈 버는 사람 맞아. 습관이죠. 네. 너무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선물은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저요? 예. 송펠레 형님 삼행시니까 이걸로. 예. 네. 아, K리그 어플로 하겠습니다. 팀 K리그 머플러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홈리스 유니폼. 홈리스 유니폼의 주인공 실례지만 어디의 최씨입니까? 소준일은 진주의 자랑이다. 준일이는 사천의 자랑이다. 일보다 알레띠를 사랑하는 거 맞죠? 예, 알레띠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레티 유니폼으로 바꿔서 주시는 게 안 된다. 근데 이게 그건 안 된다. 더 레어 아니에요? 이게? 이건 레어지. 이거는 이건 완전 레어예요. 리미티드 에디션. 네. 초 레어지. 이게 초레어. 펄블이고. 네, 요거 홈리스
월드컵 유니폼 이거 재작년에 했던 건데요. 이거 드리겠습니다. 어디 진주나 사천에 있는 친구인가? 저희가 따로 하는 그 또 같이 하는 셋이서 하는 그 네. 방송 있잖아요. 네. 거기 자주 들어오시는 분 같은데. 아, 여튼 그냥 소준일 팬이겠죠. 진주도 모르고 사천도 모르겠지. 네. 이번 기회에 알아가면 되지. 그냥 마드리드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자, 여튼 이렇게 저희가 댓글들을 뽑아봤고 이 선물들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주소, 정보 같은 것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PD가 K리그 라운드 리뷰라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이야기들이 쌓여 있었는데 이 2주 동안 있었던 경기들 중에서 좀 큼직한 경기들 얘기를 할 만한 그런 경기들을 뽑아왔습니다. 한 7경기 정도를 뽑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경기 가장 따끈따끈한 경기입니다. 제가 중계방송을 했었던 뭔 소리입니까? 지리신 거예요? 아, 뭐요, 뭐. 아니 아니 이걸 아니, 잡아? 아, 아니, 이 소리 잡으면 어떻게 이거 이렇게 잠깐. 아니 눌렀는데. 나는 아, 안양하고 이거예요? 서울 경기인데 네, 아. 안양하고 서울 경기거든요. 서울이 7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저 형이 그 경기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단톡방에 안양 시민 여러분 이거 저희가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갖고 저 형 이제 갔다 온 거를 네. 올렸거든요. 네. 근데 저 형이 안양 팬이잖아요. 근데 뿌드득뿌드득 소리가 나가지고 아, 저 지금 형이 네. 일을 가시는 소리 아니에요? 아예 난 경기를 보다가 이제 지렸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커피 마시려고 요거를 살짝 건드렸는데 요 소리 때문에 그랬나 봐요. 아, 타이밍이 나빴네요. 지금 실대 형입니다. 지금 뭔가 퍼포먼스를 준비하려고 가지고 온 퍼포먼스 거. 아니고 근데 사실 저희가 제가 집에 이제 유니폼이나 굿즈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옷을 입으면은 그 팀 팬이라고 하실까 봐서 제가 착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네. 이 7대0 경기는 한번 들고 올 만하다. 그래서 이거 피카츄하고 콜라보한 거 이거 한번 들고 왔어요. 포켓몬. 봐봐. 네, 네. 피카츄 재현율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보자. 잘했어. 괜찮아요. 귀여워. 엄청 귀여운데? 이거 잘 뽑았어. 네. 그래서 이거 서울 머플러인데요. 이 얘기 할 동안은 제가 이거 착용하고 하겠습니다. 예, 7대0입니다. 우 특정팀 편중. 강팀충. 네. 이런 MC가 이래서 문제야. 대진주에 이어서 서울도 한번 이번 라운드는 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긴 GS의 근본이 또 진주에 있지 않나. 그렇지 연암공대. 야 역시 잘 봐준다. 이게 뭐야? 연암공대가 있거든. 진주하고 의령 사이에 보면은 허시하고 저기들 저기 잘한 동네가 있습니다. 네, 서울이 7대0으로 이겼는데 그 경기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현장에서 보신 분의 이야기 한번 또 좀 들어보죠. 범인의 어떤 자백을 네. 한번. 피눈물 흘렀나요? 아,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패 경기를 좀 많이 보긴 했어요. 기준을 안양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바이언에게 2대8로 패배하는 경기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량 실점으로 지는 팀들은 이러다가 그냥 계속 실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양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 안양의 경기력을 보면 1차 빌드업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들라인에서 돌아설 때 압박을 뚫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상대에게 공격을 내주고 그러면 올라가다가 위치를 못 지키고 있으니까 뒷공간 털리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이 문제가 반복됐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병훈 감독 이야기에 따르면은 유병훈 감독은 라인을 좀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싶었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그랬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경기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골이 들어간 다음에 정승원 선수가 안양 서포터즈석 근처에 있는 카메라로 가서 골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MVP를 네. 핸드사인. 예. 그러다 보니까 안양 서포터를 좀 자극하는 행동이 아니냐 그러면서 양팀 벤치에서 좀 시끄러워졌고 결국은 정성원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정성원 선수의 표정을 봤을 때는 그런 의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안양 서포터보다 안양 선수들이 조금 더 흥분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안양 선수들이 서울을 상대하려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흥분했어요. 그러면서 직선적으로 들어가다가 계속 실수가 나오고 실점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문선민도 안양 서포터 근처에 카메라 보고 세레머니를 하고 관제탑 세레모니. 클리말라도 안양 서포터즈 석 옆에 있는 카메라에 세레모니 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안양 팀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그리고 서포터들도 그렇고 많이 당황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었나. 근데 저는 달리 보면 서울이 굉장히 강했고 서울이 지금 흐름이 좋고 이게 드러났고 또 하나는 안양이 여기서 한번 찍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갈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다. 지금 리그에서 4연패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략가 김기동의 면모가 가장 잘 발휘된 경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김기동 감독이 어떤 걸 잘하는 감독이냐.
상대의 약점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전술을 기가 막히게 준비해 오는 그런 유형의 감독인데 이날도 보면은 이제 우리 송영주 위원께서 얘기해주신 사실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데리고 온 외국인 선수인 크네제비치가 쉽게 표현하면 사실 턴오버 머신이 많아요. 돼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날 경기에서 너무 못했어요. 예. 근데 이 선수의 그 지금까지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성향을 보면은 그게 잘 풀리는 날에는 안양한테는 엄청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날 서울은 노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크네제비치 쪽에서 턴오버 계속 유발하면서 압박 걸고 바로 공격 들어간다. 그게 뭐 전반에 와르르 멘션으로 이어지고 말았죠. 경기 전에 유병훈 감독하고 단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병훈 감독하고 이야기했는데 유병훈 감독이 일단 미드필드에서 1차 빌드업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일단 여름에 경기를 소화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안양은 굉장히 많이 뛰는 팀인데 체력적인 문제가 좀 드러났고 토마스가 나간 빈자리를 메우려고 데려온 선수가 있지만 크네제비치가 있지만은 토마스의 빈자리를 메우려면은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뛰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우리 같은 팀은 팀의 중심인 선수가 여름에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가 왔으면 좀 더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팬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성적을 내면서 팀이 올라오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 1차 압박에 대해서 안양이 효과적으로 풀지 못하는 모습이 리그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4연패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빨리 지금 좀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K리그 얘기하면서 잘 안 쓰는데 카운터 프레싱이 잘 됐죠. 네. 네, 그리고 서울 공격진이 안양이 빌드업하는 인원과 동수로 그러니까 1대1로 매칭되는 압박을 하는데 강하고 격렬하게 빠른 타이밍에 붙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안 주는 거죠. 그럼 그래서 실수가 유발이 되고 그러면 실수 상황에서 곧바로 문선민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넓게 벌려서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공 근처에 바로 있기 때문에 바로 잡고 골문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좀 쉬운 속공 찬스가 바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온도볼에 강한 선수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치고 들어가서 다음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슈팅이든 패스든. 그러니까 서울은 위력을 발휘했고 사실 김기동 감독하고 이야기 나눌 때 최근에 득점이 없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득점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은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득점이 안 나오면 감독으로서는 걱정이 많은데 공격은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 대승 거두고 그리고 안양 경기에서 이제 또 대승을 거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선제골이 빨리 나오면 이 경기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선제골이 빨리 나왔고 그 다음부터 6골이 더 터졌으니까 그래서 7대0 승리를 거둔 거 보면서 아 김기동 감독의 계획대로 돌아갔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긴 관점에서 보면은 대전전 역전승이 정말 컸고요. 예, 그 경기가 황선홍 감독도 본인이 인정했지만 전략적 판단 미스로 역전승을 헌납해 버리면서 서울이 이제 득점에 대한 자신감, 결정력에 대한 회복이 딱 이루어졌고 그 상태로 안양에 갔는데 정말 뭐 이날은 다 잘 먹혔죠. 네. 다 잘 됐죠. 그래서 경기 하기 전에 김기동 감독을 잠깐 만나봤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대전전하고의 그 연장선상으로 송민규라든지 문선민 같은 선수들 그때 이제 문선민 선수를 선발로 기용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런 선수들을 이제 배치를 했을 때 다른 중원에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이 선수들은 돌아서서 전진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비 라인을 뒤쪽으로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를 해줄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문선민을 다른 선수들 대신에 이제 선발로 썼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중원에서의 그런 압박이라든지 크네제베시 같은 선수들, 김정현 같은 선수들의 턴오버를 또 유도를 하기도 했었고 다 좀 잘 먹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거는 서울은 여름 이적 시장에 네. 이 20명의 핵심 주전군의 변화가 없었잖아요. 네. 네. 예, 부상 선수들도 거의 다 돌아왔고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그 선수들의 조직력이 거의 빛을 발하고 있고 저는 뭐 이날 정승원 선수 바베츠 예, 아 바베츠. 바베츠가 정말 그 4월 5월에 정말 좋았던 퍼포먼스 다시 돌아온 그 영향력을 딱 보여주는데 안양이 그 부분을 전혀 통제를 못하더라고요 중원 쪽에. 자, 서울 팬분들은 약간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24라운드가 지났고 이미 지난 시즌에 38경기 걸려가지고 얻었던 승점 49점을 넘어섰습니다. 또
50점이 됐어요. 그거 얘기하려고. 입에 담을 그거. 건가? 그거 그거. 입에 담아? 아니 난 중계방송 때 얘기했어. 이미 얘기했다고. 김기동 감독은 9월까지 봐야 된다고 그 얘기 하셨어요. 얘기했죠. 예. 네. 근데 그거는 경기 전에 이제 제가 만났을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9월 달에 아챔도 시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빡빡하고 그때까지 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경기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됐던 게 7대 0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송민규, 손정범, 최준 선수 벤치에 있었던 최고의 자원들을 그냥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기회를 잘 받지 못했던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체력을 안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느슨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오늘 죽여놓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 밀어넣는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되게 상징적인 경기고, 여기서 50점을 확보를 하는 것과 동시에 안양과의 그 히스토리에서 뭔가 좀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느껴졌고, 또 올 시즌에 우리가 우승할 거다라는 그런 의욕을 좀 보여준 그런 교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올 시즌에 우승 레이스 여기서 좀 끝이 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조금 섣부르긴 하지만 한 80%는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요? 제가 얘기하는 걸 서울 팬들이 좋아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승점 차면은 쫓아가긴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2위 경쟁을 할 때 서로가 자꾸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3점 차거든요. 네, 추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김기동 감독하고 이야기 나눴어요. 김기동 감독은 ACL 조별리그를 치를 때까지는 좀 봐야 된다. 왜냐면은 서울이 활용할 수 있는 선수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ACL과 K리그 1을 병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선수 운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ACL의 여파가 K리그 1까지 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K리그 1에 더욱더 집중하겠지만 우승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승점 차와 그리고 서울의 흐름, 그러니까 서울이 초반 달리다가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약간 주춤했잖아요. 물론 그때 패배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약간 주춤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2연승이거든요. 그것도 많은 골을 넣으면서 2연승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우승에 매우 근접한 거 아닌가. 네, 여러분 저는 우승입니다. 확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송펠레기 때문에 근접한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저도 끝났다고 봐요. 이게 흐름이 서울은 물론 이제 서울도 그때 바베츠 손정범이 잇따라서 경기 못 나오고 할 때 이제 연패로 가긴 했지만은 지금 쫓아가야 될 팀들의 이 사이클이 너무 들쭉날쭉하다. 맞아요. 예전에 전북이나 강원이 무패하면서 어느 정도 압박을 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것도 또 뒤로 밀렸고, 최근에는 울산이 3연승 하면서 7점까지 쫓아갔지만 결국은 2연패 하는 동안에 또 서울이 2연승 하면서 13점 차로 2위 격차를 또 벌려버렸고, 이 사이클이 지금 계속 못 쫓아오는 특정한 흐름. 그래서 저는 거의 서울이 우승 확정을 할 때는 분명 10점 차 이상에서 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난 시즌 봤을 때 전북이 우승했을 때 대전이 추격했잖아요. 그때도 전북이 우승할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1위와 2위의 격차와 지금 서울과 2위의 격차는 오히려 서울 격차가 더 크거든요. 그거 보면은 사실은 2위권이 추격하기는 좀 어렵다. 거의 2017년, 2018년 그때 이제 전북 최강희 감독의 뭐 마지막 정말 그 황혼이었던 그때의 격차 정도 아닌가? 그냥 그러니까 올해 서울이 이 정도로 극강으로 구도를 형성할지는 아무도 우리가 예상을 못했지만 못했죠. 지금의 흐름 자체는 그 시절의 전북 뺨치는 독주 체제인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양상이 뭐 물론 승점도 승점이지만 챔피언이 될 자격이 있는 경기 방식을 택했다고 생각해요. 뭐 좀 오래된 책이 됐지만 뭐 사이먼 쿠퍼 같은 사람이 쓴 축구가 이제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 같은 걸 볼 때 한 리그가 붐업이 돼서 그 리그를 원래 안 보던 사람까지 끌어들이려면 여러 팀이 물고 물리는 우승 경쟁하는 것보다 최강자가 하나 있어주는 게 오히려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뭐 마이클 조단이 있으면은 NBA 보는 것처럼 최강자가 있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팀이 무조건 독주해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1위를 달리고 있으면 1위를 달리고 있는 팀답게 밑에 있는 팀들을 깔아 눌러서 뭉개버린다는 마인드로 해야 이 팀이 더 1위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인기가 올라가는 거지. 매 경기 막 살얼음판 어떻게든 한 골 차 이렇게 해서 1위를 쭉 달리면 똑같은 승점이더라도 재미가 적은 거예요. 리그 전체의 재미가 1위는 1위다워야 재미가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승할 자격이 있는 류의 경기 운영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경기였다. 서우정 기자가 조사해 오신 다른 차를 보니까
역대 K리그 최다 점수차 타이 기록인 경기인 것 같던데 네. 이런 거 한번 네, 맞아요. 해줘야 예전에 자격이 최다 기록은 8대 2일이었었죠. 아, 이게 K리그 1 한정이고 K리그 2까지 합치면은 예전에 그 경찰청이 고양을 상대로 8대 0으로 이겼던 경기가 있긴 한데 네. K리그 1 한정지어서는 7줄 차가 맞습니다. 저도 K리그2 중계할 때 8대2 경기를 중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해설하다가 야 이건 챔피언스 리그에서 본 스코어가 나왔어요. 막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그 미네이랑의 비극을 이제 얘기를 하려 그러다가 안양이 골을 넣었으면 진짜 딱 7대 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그냥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김은골이 취소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막 경기 막판에 급하게 이제 K리그 기록도 저도 휴대폰으로 찾아보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여튼 서울 팬들에게나 안양 팬들에게나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토요일 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팬들에게는 축제의 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경기장 갔을 때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비가 오다가 비가 그치면서. 네, 그래서 네, 그 네. 무지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런데 이게 서울 팬을 위한 무지개였던 것 같고, 안양 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안양을 지지한다, 응원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지금 안양이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모두 느꼈으니까 이 순간부터 다시 어떻게 시작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서울을 따라가야 하는 2위권 그룹에서의 또 빅매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에 현대가 더비가 있었는데 올 시즌 전북이 정말 특이합니다. 이게 정정용 감독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벼랑 끝에 서 있다 했을 때 울산 만나가지고 보양 먹고 승점 석점,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네, 현대가 더비에서 전북이 다 이겼어요. 네. 올 시즌. 그러면서 이제 정정용 감독이 끝났을 때는 우승을 목표로 한다,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신 것 같아요. 아니, 말씀들이- 아니 이 말씀- 이 코멘트가 저는 MC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네. MC가 무슨 그 아니, MC 를- 행사 마지막 인사하듯이. 봐봐, 아니 이거는 어. MC를 탓할 게 아니라 말씀을 진짜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가 아니, 좀 같아요 하고 질문하려면 눈짓이라도 하던가, 서우정 기자에게 대답을 드리려면 한번 쳐다보던가. 네. 그래야지. 같아요 하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이대로 끝나는 건가? 분위기 좋다. 방송 빨리 끝났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지. 싸우는 거 들어가는 거죠. 예. 다 들어가요. 예. 네. 저도 뭐 근데 근데 되는 거네요. 정종용 감독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기라고 생각했잖아요. 물론 저는 여전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정종용 감독 입장에서는 현대가 더비에서 승리를 거뒀고 못다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런 다음에 인터뷰를 당연히 우승 도전한다고 해야죠. 전북 감독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그 멘트가 뜻이죠. 이상하진 끝날 않아요.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는 네. 뜻이죠. 그런 저는 거겠죠. 텍스트만 읽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면 올해 시즌 끝나고 내년에 우승을 목표로 하겠다는 건가? 아, 그러니까 말이 약간 좀 더 명확하게 정돈이 될 앞에 필요가 있다. 이날 시즌이를 네. 생각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죠. 이날 정종용 감독이 그 뒤에도 그 지우반 예. 지우반 와의 예. 작별에 대해서도 말이 좀 독특해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잘 않았다. 되지 않아서 뭐 아쉬움이 있다. 아쉬움이 있다. 그건데 아마 저는 볼 때 정종용 감독이 그걸 표현하는 거는 뭐 그동안 고마웠고 헌신해줬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길 바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텐데 표현이 계속 약간 좀 돌아가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텍스트를 보고 이게 뭔 말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상황상 자기가 위기라고 생각하면 자기 말 한마디에 그 여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할 때. 그러면 자기의 의도와 다른 말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이해는- 쳐다보라니까 계속 쳐다보네. 계속 이해는 나 볼 합니다. 거야. 왜냐면 주중에 K3 팀에게 네, 졌죠. 예. 네. 충격이었죠. 그걸로 인해서 진짜 궁지에 몰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지만 이제 요거에 조금, 그러니까 제가 막 우회적으로 듣는 것도 뭔가 정종용 감독이 마음에서 하려는 표현과 실제의 이 워딩이 뭔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거리감이 않아가지고 내부에서 좀 오해가 생긴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계속 삐걱거리는 게 성적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인터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여름에도 이탈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전북이었습니다. 선수로서는 이제 김예건 선수가 유럽 진출을 했었고, 코치진에서는 성한수 코치가 팀을 떠났고, 그리고 지우반 의무팀장이 이제 중국으로 가고, 오베르단도 오베르단도 이제 또 일본으로 또 바이아웃 때문에 이적을 했었으니까 사실 승점 차도 지금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경기력도 아직까지 답답한 측면이 많은 상황에서 전북 팬들은 현대가 더비에서의 3승이 물론 이제 숙적을 눌렀으니까 기분은 좋으시겠습니다만은 계속 좀 찜찜한 마음이 한 구석에는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역시 중간 점검 때 C를 준 냉혹한 나만 시졌거든. 네, 우리 예. 평점. D 같은 시. 예. 예. 뭐 부인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아마 전북 팬들은 같은 생각이었어요. 울산에 이겼다는 것 자체는 좋아할 일이지만 사실 이날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전북이 그렇다고 울산이 뭐 압도를 했느냐?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 골운이 따르지 않아서 스코어가 이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못다이 그런 한 방으로 부분에서. 네. 이렇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고 근데 사실 이날은 모든 것이 김현석 감독과 이승우 예, 선수의 충돌 때문에 다 덮여가지고 오늘도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 녹화를 하기 직전에 또 뉴스가 후속 보도가 또 나왔죠. 계속 뭐, 나와요. 네. 예, 어떤 얘기를 했다더라 하면서 이 일을 오래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양쪽에서 치열하게 연락을 하고 있구나. 아. 이게 전북 구단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승우 선수 쪽인 것 네. 같은데 선수 쪽에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걸 보고 기분이 나쁜 울산 혹은 김현석 감독 쪽에서는 그러면 내가 그 팩트 얘기해 줄게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고도 초반 뉴스는 김현석 감독이 왜 그랬는지 얘기를 안 하고 화면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고 뭐 김현석 이승우 감독이- 선수 인터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게 축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기려고 하다 보니 마찰이 일어나는 게 축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멘트하는 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서로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장면은 어떻게 봤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이승우 선수가 어깨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습관성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워낙에 승부욕이 강한 선수니까 그 상황에 대한 그 짜증과 분노와 이런 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김현석 감독 입장에서도 시간이 좀 지연되는 부분에서 현대가 더비인데 그전에는 또 패배를 2번이나 당했으니까 빨리 무언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 이승우 선수가 나올 때 약간 마찰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마찰 보면서도 여론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뭐 해외 축구에서 이런 장면 종종 보고 또 승부욕이 강하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기도 해 이런 여론도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선수가 그것도 대선배이자 감독인 이 김현석 감독에게 대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정말 얼굴을 보면 화가 난 게 태도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하는 여론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축구 팬들이 보는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싸움이 계속 붙다 보니까 이날 경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니네는 이랬잖아 하면서 이제 파묘가 계속되고 막 이런 사건들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북과 울산의 그 심리적인 간극이 조금 더 멀어진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패배를 했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제작진이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 강팀 판독기 그 이상의 전력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강원에게 졌고 전북에게 졌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강하다 싶은 상대를 상대로는 좀 계속 못 이기는 그러니까 위로 못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공교롭게 자신들 앞 뒤에 있는 팀들한테 상대 전적에서 올 다 열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강팀 판독기. 그러니까 울산이 결국은 뭐 지금도 울산이 작년에 내려갔던 위치를 생각하면은 선전하고 있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김현석 그래도. 감독 고생해서 다시 팀을 올려놨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뭔가 여기서 한 번만 더 넘어가면은 우리가 큰 욕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위치만 오면은 미끄러지니까. 네. 그리고 뭔가 됐다 싶을 때 이동경을 제로톱으로 쓰면서 뭔가 됐다 싶으면서 연승 분위기로 가는 듯 보였는데 갑자기 또 꼬꾸라지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선두인 서울과의 격차는 전북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주말이 되고 말았던 이번 더비 위크였습니다. 자, 더비 위크로 진행이 됐었는데 역시 또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천이 올 시즌에 포항만 만나면 또 잘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도 부천이 홈에서 홈첫 승을 포항을 상대로 거뒀었는데 이번 24라운드에서도 포항을 상대로 3대0 승리 또 완승을 거뒀어요. 근데 부천은 외국인 선수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라인이 올라왔을 때 그 뒷공간을 외국인 선수들이 파면서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팀은 강팀을 상대로도 힘을 발휘해요. 뭐 라인 올려서 강팀들이 상대를 제압하려고 전체적으로 주도권 잡고 나갈 때 외국인 선수 뭐 갈레고든 누구든 한 번 연결이 되면 치고 들어가서 그냥 해결해 버리면은 이거는 결국 결정타 한 번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부천이 포항하고의 이 경기에서도 외국인 선수들이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외국인 선수 얘기해서 뭐 갈레고뿐만이 아니라 카즈도 그렇고 지금 부상이긴 하지만 바사니도 그렇고 가브리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부천은. 그리고 그 선수들이 나름대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천은 최근 들어서 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새롭게 영입된 구스타보 선수도 또 최전방의 긴장감 같은 것들을 불어넣어주면서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선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요. 이달 경기에서는 또 바사니 선수의 그 마법 같은 터치들이 결국은 지난 시즌에 팀이 승격을 할 때도 바사니가 결국은 공격의 기점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달 경기 역시 포항을 이길 때 바사니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중에 서울과의 경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이거든요. 예. 최근에 부천이 강원 잡고 전북 잡고 또 포항까지 잡으면서 예. 소위 말하는 지금 리그에서 앞쪽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상위권에 있었던 팀들을 차례차례 넘었으니까 서울 상대로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아까 전에 울산이 강팀 판독기다. 그럼 부천은 허술한 조직력을 판독해주는 팀. 이런 느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은 늘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상대가 뒤쪽에서 어정쩡한 빌드업으로 실수하기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쇼크아웃 들어갔을 때 그걸 놓치지 않는 팀인데 과연 또 뭐 서울전도 같은 전략일 거거든요. 서울이 그런 부분에서 과연 부천이 파고들 만한 허술함을 노출할 것인가? 흐름이 가장 좋은 팀들의 대결이죠. 네. 그래서 재미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주말 경기가 안양과의 경기입니다. 네. 지금 직접적으로 순위 경쟁을 하고 있고 승점이 같거든요. 30점으로 똑같은 위치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과연 주중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안양전을 준비를 할지 또 이영민 감독의 포인트가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계속 전력 투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매 경기 그냥 사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세를 일단 보면은. 부천은 이번 시즌 승격해서 K리그 1을 맛보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투구를 했을 때 그게 어떤 여파가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기세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든 전력 투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서울전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홈에서 안양 상대한다면 안양이 지금 상태라면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다가 뭐 감독끼리 서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천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지난 시즌 K리그 1, 2 우승한 팀 보면서도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지만 일단 팀이 잘 나가고 있으면 계속 가야 됩니다. 네, 가야 돼요. 거기서 로테이션 한 경기 거르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음. 그 기세를 잃기 때문에 네. 누가 한 명 지쳐 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가는 거죠. 달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행인 게 이동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서울 안양 이런 식으로 이제 홈 원정 홈인데 사실 뭐 이동이 적은 경기들이니까 체력적인 안배보다는 저희가 공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면 돌파해야 되는 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12위인 광주와는 승점이 무려 19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부천이 시즌 중반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승점 수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포항이 이제 부천에게 패배를 하면서 승점 31점인데 안양 부천과는 승점 딱 한 점 차밖에 나지 않고 대전과도 승점이 딱 2점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라운드 다음 라운드를 거치면서 포항이 자칫 잘못하면은 순위표에서 이제 두 자릿수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위기가 왔죠. 거기다가 이제 외부적인 변수로 지금 홈 경기들이 예. 원정으로 돌아가면서 이동도 많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름 이적 시장에 세일이 됐잖아요.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이 계속 팔려 나갔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갭을 메우는 것도 필요한 상황에서 홈 경기마저 실종돼 버렸으니까 예. 포항이 이번에는 진짜 11위까지 끌려 내려갈 11위까지 끌려 내려갈 수 있는 위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포항 보면 지금 설상가상이죠. 네, 안 좋은데 불운이 따르고 있어서 저는 박태하 감독도 좀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팬들 여론도 네. 그런 것 같고요. 조르지가 그래도 돌아와서 이제 주중에 있었던 코리아컵에서 두 골의 도움 한 개를 기록을 하면서 좀 다시 터져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팀이 좀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지금 포항은 확실히 좀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지금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갔던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이제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제주가 이거는 이제 한 라운드 더 전 이야기입니다만 안양과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또 바로 직전 라운드 24라운드 경기에서도 김천과의 경기 이 경기는 좀 조용하게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또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 5위라는 좋은 성적을 순위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주 입장에서는 코리아컵에서 안양한테 패배했잖아요. 예. 물론 대거 로테이션을 돌린 결과인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패 가도를 달리다가 공식 경기에서 그 동안은 무패를 달리다가 코리아컵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이 끊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리그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은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주는 안양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 거뒀을 때 확실히 탄력을 받았다는 느낌은 들긴 들었어요. 내개바라든가 신상은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면서 득점기회를 만들거나 득점을 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왜 팀을 잘 만들고 있는지가 짜임새에서 보입니다. 패스 전개라든가 이런 게에서 보이기 때문에 제주가 지금 봐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관성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코스타 감독이 제주를 맡았을 때 if로 우리가 생각했던 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건데 벤투가 대표팀이 아니고 클럽을 맡았으면 어땠을까? 그거 입히는데 오래 걸리는 축구라서 카타르 월드컵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거는 대표팀 축구에 안 맞아 뭐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좀 팽배했었죠. 예. 예. 왜냐하면 뭐 소집을 띄엄띄엄이 아니고 쭉 하면서 입혀야 되는 축구 아니냐, 대표팀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똑같은 축구를 이제 물려받은 그 사단 출신의 감독이 한 팀을 지속적으로 맡고 갔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그랬더니 이 팀이 뭐 이 팀 전술이 최강이다, 뭐 특별한 게 있다 이렇다기보다도 일관성이 있는 축구를 지속을 하면서 결국에는 마무리를 누가 하냐 못하느냐에서 이제 승점이 승이냐 무승부냐 패냐가 갈리는 것뿐이지 예. 경기 방향성에 일관성이 있다 할 수 있고, 이 이후에 치른 김천과의 경기는 득점이 나지 않았지만 역시 저는 어떤 방향성의 일관성은 있었다고 보여요. 그 모든 경기력이 다 좋지가 않아서 못 이긴 거긴 한데, 골만 안 들어간 건 아니긴 한데 방향성의 일관성 역시 지켰다고 보여요. 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굴러 떨어졌던 좀 안 좋았던 흐름의 팀인데 외국인 감독이 새로 와서 팀을 지금 5위까지 끌어올려 놓고 지금 2위인 울산과의 승점 차도 딱 2점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팀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게 좋은 지도자가 왔을 때 어떻게 팀이 환골탈태를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내용이 빈약한 결과는 결국 긴 터널로 들어가지만 결과는 조금 아쉬워도 내용이 계속 나아지고 있는 건 결국 터널 빠져나옵니다. 예.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의 축구가 3월 4월에는 뭘 하려는 거지? 왜 갑자기 또 이런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제주 팬들 사이에서는 뭐 포확범이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비아냥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5월부터는 완전히 감을 잡았고 지금 이게 포항의 상황하고 대비되는 게 제주도 전력 이탈이 이번 여름으로 따지면은 리그에서 가장 심한 팀이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핵심으로 주력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인데 감독이 그게 너의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면 괜찮아, 떠나도 돼 라고 하면서 계속 보내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적으로도 보강된 선수들이 뭐 상무관 3명까지 빼면은 더 적은데도 지금 전혀 구멍이 안 나잖아요. 예. 그 게임에서 카드 3장 모아가지고 클릭해서 한 장으로 연성하는 것처럼 고병지 숫자는 줄었지만 얘가 더 잘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탈로와 또 이창민이 이루고 있는 그런 중원의 강력함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서 이제 제주가 아주 탄탄한 전력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MVP 인터뷰를 했던 선수와 왜 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대전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잘하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아니,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정도의 그게 거예요. 그거잖아. 아니, 그 상승세 아니 이렇게 그거는 그 느낌이 다르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물어봤잖아. 아니 느낌이 저는 그랬어요. 마사 선수가 한국어로 인터뷰를 하는데 네. 이거를 자기가 다 표현을 못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야? 엄청 지금 그게 잘 된것 모르겠습니다. 같아. 이건 약간 그 아니, 겸손의 의미도 네. 있고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얘기할 황선홍 수도 감독 있잖아. 오만하는 건 아닌데 지금 너무 그 근데- 코멘트 하나로 황선홍을 묻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네가 게 지금 아니라. 얘기하는 건 왜 잘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느낌이잖아. 아니지. 그런 김정규는 얘기는 아니지. 잘했어.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몰라? 거는 그날 몰라. 그 경기 후에 프레시 인터뷰에서 예, 마사가 예. 정확하게는 이제 황선홍 감독이 어떤 지시를 해가지고 들어왔냐 그랬더니 거기서 버벅거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에이 지시 없었는데 지어낸다라 버벅거렸나 보다 짐작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황선홍 감독은 그게 맞다 틀리다는 전 몰라요. 하지만 지시는 많이 합니다.
맞다 틀리다는 몰라. 하지만 지시는 많이 해요. 안 네. 하진 않아요. 예, 예. 여튼 그 인터뷰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강원을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대전의 승리가 상당히 좀 많이 쌓이면서 대전 역시나 아직까지 순위는 10위이긴 합니다만 29점, 꽤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을 상대로 좀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경기는 좀 전반전 종료 직전에 서민우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대전에게 유리한 판이 깔렸고 네. 결국 후반전에 3골을 몰아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서민우 선수 퇴장이 매우 컸죠. 그러면서 이제 대전이 흐름을 잡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왔고 대전의 이제 득점력이 과시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대전 입장에서는 귀중한 승리예요. 왜냐하면 대전도 흐름을 이제 타나? 그럴 때 서울에게 잡혔잖아요. 거기다가 지키려고 전술 변화를 가져갔는데 그게 오히려 악수가 되면서 결국 팀이 무너지는 장면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 놓치면 또다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를 잡음으로 인해서 일단 분위기는 좀 끌어올라가고 있구나, 좀 분위기는 타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저는 대전의 과제는 이제 주중 경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 앞선 주중에 열렸었던 코리아컵 16강 때 풀멤버 썼고 또 주말에 강원전 때도 또 풀멤버 썼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지는 분명히 이제 저희가 이게 촬영을 하고 있는 이틀 뒤 경기 상황에서 이제 올 건데 그것마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대전은 황선홍 감독이 얘기한 이 반등의 어떤 그 기운으로 딱 가는 거라고 보여지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노출한 것 같습니다. 플랜 B의 부재. 네, 그 스쿼드가 얇아. 예, 그거를 소화해 줄 수 있는 선수의 부재들. 뭐 최병찬 선수가 부상 좀 일찍 부상으로 하고 나서 김건희 선수 들어갔는데 사실은 뭐 최병찬, 고영준 이 둘을 세워 가지고 하는 전방 압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전개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뭐 이날 강원은 근래 경기 중에서 가장 좀 안 좋은 경기를 했고 단순히 서민우 선수의 퇴장 이전의 상황을 봐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강원 입장에서는 헤쳐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라서 뭐 완전히 또 뭐 정경호 감독이 이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경호 감독도 경고 누적으로 벤치에 앉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황 대처 자체에서도 좀 아쉬움이 뭐 좀 묻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박용호 수석 코치가 퇴장으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최병찬이 나간 뒤에 대처가 미흡했다 뭐 이러면서 좀 패배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9월 달에 들어가면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들도 있다 보니까 이 좀 더욱 더 얇아진 스쿼드 속에서 이 위기를 얼마나 잘 빠져나갈 수 있을지 강원의 행보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인천의 경기, 이 경기는 사실 조금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하고 강원 경기를 보다가 퇴장을 당하면서 강원 쪽에서 퇴장자가 나오면서 좀 경기가 기울었다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TV를 돌렸거든요. 근데 박제 같은 놈. 좀 답답하더라고. 네. 예, 답답했습니다. 네. 그거 한번 해줘요. 뭐요? 또 졌어. 또 졌어. 이제는 아예 전멸을 했다고. 전멸까지는 아니고 예. 1대 0으로 졌습니다. 근데 22경기 연속 승리가 없기 때문에 제주라고 지금 표기돼 있는데 제주가 아니라 이때 부천 SK 시절. 그때 정말 그 팀의 암흑기였던 그 시절의 무승 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좀 아쉽지 않나요? 사실 적어도 무승부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인데. 사실 최근에 광주 경기가 늘 그래요. 이거 질 경기야? 라고 싶은데 끝나고 맞아, 보면은 다 져 있습니다. 맞아.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축구를 흐름의 스포츠라고 얘기하는데 90분 내의 흐름도 있지만 한 시즌 흐름도 있거든요. 근데 광주는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뭐 반등의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진짜 광주가 승리를 거둬서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승리 거둬서 이 무승 행진의 마침표를 찍어도 이 흐름은 또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조금 뭐 실기했죠. 그러니까 시기를 놓쳤고 그 흐름이 될 수 있었던 때가 그 선수 와르르 등록했을 때. 맞아요. 네. 그때 뭐 이준규 감독은 사실 그때 아직 내 축구가 다 입혀지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온 외국인 선수들의 힘으로 무승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한 끗만 운이 따라서 그 중에 한 개 정도 이제 승리했으면 그건 말씀하신 그 흐름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흐름상으로는 시기를 좀 놓쳤다고 네. 볼 수 있는 때가 야, 와버렸죠. 우리가 강팀이라고 얘기하는 팀들은 질 경기를 이기는 것도 강팀인데 보통은 무승부 되는 경기를 승리하거나
질 경기를 무승부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강팀들은. 그러면서 패배를 최대한 피하고 연패도 최대한 피하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정반대 상황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무승부로 끝나도 되는 경기를 패배하고 있고 이겨야 되는 경기 같은 경우가 무승부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건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정규 감독의 입에서도 승강 플레이오프에 대한 예. 현실적 준비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지금 아직 이 K리그 1 경기가 14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 14경기를 한 3개월 가량 더 치러야 되는데 그 시간을 선수들이 우리는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기에는 이거 너무 긴 일정이에요. 맞아요. 예, 이 선수단이 분위기가 잡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승강 플레이오프로 진짜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승격에 대한 의욕에 불타는 K리그 2 팀을 광주가 그렇게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잡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사실 저는 K리그 2에서 승격을 노리는 팀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안양, 부천 뛰는 거 볼 거 아니에요. K리그 1에서. 그러면 야 놔두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뭐 승격해서 경쟁할 수 있어. 자신감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당연히 욕심 나죠. 그러니까 광주 입장에서 흐름이 나쁘더라도 경기력을 계속 끌어올려야 돼. 어떻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한 단계씩.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승격 플레이오프,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경기력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올려놔야지만 그때 붙었을 때 자신감을 갖고 잔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나쁜 흐름 속에서 계속 빠져 들어가면서 떨어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냥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요즘에 승강 플레이오프의 흐름을 보면 항상 그래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처지는 팀하고 분위기 뜨겁게 올라온 팀 만나면 항상 이게 뚫고 올라갔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주도 어쨌든 남은 이 14경기에서 이기는 빈도를 만들고 어떻게든 우리가 11위를 쫓아가는 발악이라도 하면서 분위기를 살리고 나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안 좋아요. 희망이 좀 보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그에서 22경기 무승인데 K리그에서 통산 무승 기록이 가장 길었던 팀이 고양입니다. 고양이 25경기 동안 1승을 거두지 못했던 2016년의 기록이 있는데 이제 딱 3경기 남았습니다. 광주가 그 사이에 좀 흐름을 끊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무고사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였던 것 같은 게 이 경기에서 결국 김경민 선수를 뚫고 PK를 또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게 광주가 올 시즌에 유일하게 1승을 거둔 상대가 인천이었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 후반전 추가 시간에 김경민에게 PK를 막히면서 결국 승점을 따는 데 실패했던 그런 인천과 무고사 선수의 기억이 있었는데 그거를 몇 개월 만에 복수에 성공을 했어요. 그때 이제 뭐야 쟤 왜 웃어? 왜 이제 무서워? 웃는 애가 더 무서워. 약간 이런. 왜 해실해실 웃으면서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못 넣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이번엔 넣었죠. 네. 저는 그 월드컵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물론 이제 메시가 PK 놓치는 장면도 있고 막 그래서 느꼈을 때지만은 PK가 선수에게는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감이 매우 클 거라는 느낌이 쉬운 게 들어요. 아니죠. 쉬운 게 아니라는 네.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 경기는 진짜 막판이잖아요. 이게 승리냐 무승부냐가 결정나는 PK잖아요. 그러면 무고사 입장에서도 이거 심리적인 압박 매우 컸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공시키는 거 보면서 무고사는 무고사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무고사는 페널티킥 굉장히 잘 차는 선수고요. 지난 시즌에 그래서 변성환 감독이 무고사와 일루셴코의 득점왕 경쟁 때 무고사는 페널티킥을 많이 넣었잖아라고 얘기를 해서 무고사를 한번 약간 좀 긍정적으로 자극시킨 적이 있었는데 아마 뭐 본인이 자원해서 찬다고 했을 거예요. 무고사는 내가 이거 트라우마 날려버린다라고 해서 도전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뭐 결국은 또 무고사답게 마무리를 해줬다고 보는데 인천은 뭐라고 해야 될까? 올 시즌 저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저는 한 8위, 9위 그 정도권에서 좀 떨어져서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더 이제 스퍼트를 내면은 파이널 A로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고. 그게 목표라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여름에 큰 기대 없이 영입한 레안드로도 어제 들어갔는데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선수라는 게 감독 쓰기 나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력이 좋지 않던 좀 지리하게 흘러가는 경기에서도 어쨌거나 승점 석점을 가져오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인천의 어제 경기였습니다. 자, K리그 2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경기를 저희 제작진이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가 수원 더비고 하나가 부산과 화성의 경기입니다. 자, 둘 다 무승부 경기였는데 일단 수원 더비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수원 FC가 결국은 올 시즌에 수원과의 경기 이 두 경기에서 1승 1무로 이제 우위를 차지한 채 일단 올 시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지난번 수원 더비하고 첫 번째 더비하고 약간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전반전에는 수원 삼성이 더 잘했는데 후반에는 또 수원 FC가 대응을 잘했고 예, 어떻게 보면 그 마테우스 바비의 페널티킥 실축만 없었다고 하면은 승부를 뒤집으면서 또 수원 FC가 웃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다행히 수원 입장에서 다행히 마테우스 바비의 슈팅은 너무 수원 FC 팬들 찾아서 멀리 예. 날아가 버렸죠. 뭐 재미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끝나고 그래도 또 수원 삼성 팬들은 자신들의 레전드인 박건하 감독. 박건하 감독, 수원 FC 박건하 감독이 또 인사를 하러 오니까 또 연호를 하면서 그 노래를 불러주니까 네. 박건하 감독이 네. 하고 나서는 본인도 좀 개면적이었는지 또 수원 FC 팬들이 생각이 났는지 기자회견에서 약간 후회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근데 너무 멋졌어요. 예, 근데 선수 시절에도 멋있었어. 네, 멋있었어.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사실은 수원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잃은 게 너무 컸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루이스 영입 과정에서 확인이 됐지만 헤이스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발가락이 미세 골절되는 부상을 입으면서 지금 한 달 가량은 이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거를 또 수원은 빠르게 한 3일 사이에 또 자신들끼리 내부 정리를 통해 가지고 루이스 영입으로 선회를 하게 됐다는 점은 뭐 또 나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 것도 있긴 한데 루이스 영입에 수원 팬들이 엄청나게 흥분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어줄 선수가 필요했는데 루이스를 영입했고 루이스가 오자마자 또 골을 기록하니까 예. 이건 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날이 이제 이적 시장 마감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다들 루이스가 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헤이스가 부상이야. 아 수원 망했다 이러면서 뭐 서로 감정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위기를 잘 넘겼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지키기에 들어갔잖아요. 1위 자리에 올라간 뒤에는 어떻게든 추격하는 팀들과의 승점 차를 유지하면서 이 자리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 승점 1점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수원 FC를 제외한 이 추격자들, 서울 이랜드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 같은 팀들 이런 팀들이 승점 석점을 계속 따내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질 않으면서 다시 올라온 이 1위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점 석점 차로 지키고 있는데 루이스까지 온 만큼 끝까지 다이렉트 승격, 우승을 하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경기에서 이정현 감독이 던진 경기 외적인 하두가 또 큰 화제였는데 예. 그 김도현 선수를 네. 비롯한 젊은 선수들의 SNS의 어떤 여론에 너무 끌려다닌다. 이걸 너무 의식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수들이 또 빠르게 반응을 했죠. 각자의 SNS를 이제 닫고 또 김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청룡 기자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등장을 해가지고 브루노 실바와 함께 또 선의의 빡빡이 경쟁을 펼치는 지금 빡빡 깎은 지 얼마나 됐죠? 저 한 2년 됐어요. 이번엔 좀 오래 갑니다. 그럼 결혼한 지 2년 된 거예요? 뭔 소리라는 거야? 애가 지금 몇 살인데 형이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내가 2015년생인데 네. 아무튼 네. 사연도 아시겠지만 김도현 선수가 머리를 한번 이제 밀고 왔다. 각오의 의미, 한국적인 의미로 밀고 왔는데 네. 이제 브루노가 밀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뭐야, 넌 왜 밀고 와? 오라? 이렇게 하다가 내가 더 밀어야겠다 그래서 더 짧게 밀고 왔다. 승부욕이 붙었구나. 네, 요런 왜냐면 더 짧지 않으면 나는 의미를 담아서 민 거고 사실 브루노는 패션 빡빡인데 그게 의미가 안 살잖아요. 브루노는 형 나는 여름에 한 번씩 털을 다 미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거 알거든요. 저도 이 머리를 가끔가다 한 번씩 하다 이번 좀 길게 가는 건데 오랜만에 한 번 밀고 오면은 주위에서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진짜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냥 깎은 거다. 그냥 이게 편해서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편하고 뭐 그냥 취향인 거죠. 그래서 음. 깎은 거다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래. 근데 이제는 2년째 하니까 잘 안 물어보는데 그런 것처럼 나는 의미를 담아서 밀었어. 근데 옆에 오늘은 패션 빡빡이야. 이러면은 이제 내 의미가 퇴색될 것 같으니까 더욱 더 결의를 보여주겠다. 근데 이
SNS 자제령과 제한령과 또 김도현의 빡빡 뭐 가끔 머리를 두고 뭐 이정현 감독이 그 리더십을 빙자한 건의로 또 선수들을 누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딱 이정현 감독은 자기는 삭발을 되게 싫어한다. 옛날 선수 시절에 한번 강제로 삭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이 가슴속에 새겨졌대요. 그래서 나는 절대 나중에 지도자하면 선수들한테 그런 거 강요 안 해라고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오히려 빡빡 민 게 악영향을 미친 건가요? 아니 근데 이제 정말 절묘하게 김도현 선수가 혼자 그렇게 등장했으면은 본인도 좀 분위기 쌓였을 것 같은데 갑자기 브루노 실바가 경쟁하듯이 빡빡 밀고 등장해서 너는 왜 이랬고 그 다음날 김도현 선수가 한 번 더 밀고 막 이런 게 선수단 내에서는 하고자 하는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는 웃음거리로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예. SNS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팬들 피드백에 너무 눈치 보지 마라. 그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진짜. 없어. 어쩔 수 없어. 노출돼 있는 사람들은 댓글에 장사가 네. 없어.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하는데 옛날 선수 감독들보다 요즘 선수 감독들이 조금 더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네, 보고 네. 그거는 소셜 미디어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은 안 보면 그만인데 DM이 오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 수원 다큐에 나오잖아요. 네. 그 우리 팀이 유독 많이 온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다큐에. 그러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뭐 사설 뭐 그 불법 토토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는 걸르면 그만이지만 진짜 팬들 중에서도 팬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수원은 봐도 프로필에 청백적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수원 팬인 게 티가 나는데 뭐 있단 말이에요. 있어. 그러니까 그걸 신경 안 쓰라고 닫아라. 저는 그거는 실제로 멘탈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게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저도 경험해 봤는데 댓글 보거나 뭐 특정 사이트 글 보면은 심리적으로 흔들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잘하지도 못하지만 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댓글 안 보면 댓글도 안 본다고 또 이야기가 나와요. 댓글 좀 보라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경험담이십니까? 선수 아니고 방송인 얘기 아니에요? 경험담이시죠? 다 경험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 거의 다 경험담이야. 네. 그리고 예. DM으로 그렇게 욕을 보내지 마세요. 예, 맞아. 네.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아, 하면서 힘듭니다. 예, 선수들에게 좀 힘을 불어 넣어 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네요 선수한테. 네, 제가 한동안 욕을 받았던 시기가 있어서. 잘합시다 우리도. 네. 자, 이렇게 일단 수원 더비는 끝이 났고 부산과 화성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선정을 했는데 0대0 경기였습니다. 이게 사실 부산이 계속 수원하고 선두 경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내려와 가지고 지금 5위까지 내려왔어요. 네, 예. 이 화성과의 경기를 앞두고는 4연패였었고요. 음. 이날 지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에서는 사실상 완패한 경기다. 예. 제가 중계를 간 경기였는데 화성이 골대만 4번을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기억에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팬들이 4번이라고 다시 알려주셔가지고 4번이라고 확인했는데 이날 뭐 화성이 정말 부산을 가둬놓고 팼고요. 0대0으로 비기면서 연패선 탈출을 했지만은 부산에게는 위기감이 더 고조됐던 그런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두드려 맞고 이제 그 다음 일주일 지나가지고 대구 원정 가서는 또 경기력에서는 반등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승리에 가까워졌다가 1대1로 그냥 비겼는데 데커스. 부산 입장에서는 지금 6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 뭐 주중에 코리아컵 이럴 때는 한번 승리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길어지면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이 좀 힘들어지고 있다.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상황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K리그2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일관성 부분 있잖아요. 꾸준히 성적을 내는 측면에서 수원 삼성이 매우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수원 삼성이 그 마침표를 찍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는 부분은 있어도 이정효 감독은 팀이 일관되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왔다는 느낌은 들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루이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달라지겠지만, 근데 그런 팀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건 결국은 2위 밑에서 앞에를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앞에가 미끄러져줘야지 이게 추월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쪽이 잘 안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더 분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 뭐 장단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어서 일관성 얘기가 또 나왔는데 요즘에 게임 모델이라는 말이 축구적인 용어로 영어에서 많이 쓰이면서 국내 지도자들도 많이 쓰잖아요. 솔직히 게임 모델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게임 모델이 왜 필요한지가 이 일관성에서 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게임 모델이라는 게 일관성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있는 것이고
그냥 우린 이런 전술 쓰는데 그게 모델이야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여기부터 이렇게 다져 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요게 안 되고 요게 안 될 수 있지만 이 큰 산은 무너지지 않는 채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게 게임 모델이죠. 자, 지금 부산이 또 향후 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라운드가 수원을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는 수원 FC 원정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일정들이 계속 있는 그런 일정인데 과연 부산이 하락세의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수원을 추격을 할 수 있을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뭐 조성환 감독이 경험이 많으니까 지금은 뭐가 가장 팀을 살리는 특효약인지는 알 거고, 예, 대구전에서 그래도 팀의 어떤 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모습은 보여줬다는 점은 긍정적이니까 수원 FC 상대로 반드시 뭘 해봐야 되겠죠. 예. 수원이 지금 선두를 지키고 있고 아래쪽에 서울랜드, 수원FC, 대구, 부산, 화성까지 이렇게 또 아직까지는 추격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 시즌의 K리그2는 32라운드 만에 끝이 나기 때문에 그 각 팀들 특히 추격자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시간들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팀들도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TF 14번째 시간 이번 2주 동안 있었던 각종 경기들 저희가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